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30일간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아직 러시아를 설득하는 일이 남았는데 3년 넘게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포성이 그칠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미국 백악관에서 종전 문제를 논의하며 얼굴을 붉혔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Please, you think that if you will speak very loudly about the war, you He's can... not speaking loudly. He's not speaking loudly. 정상회담 파행 11일 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 동안 멈추는 방안에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현지 시간 11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30일 임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we made an offer that the Ukrainians have accepted, which is to enter into a ceasefire and into immediate negotiations to end this conflict in a way that's enduring and sustainable. 미국이 요구해온 우크라이나의 전략광물 개발 협정도 조기에 타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와 안보 지원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안에 공감하면서 미국 측에 러시아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Американська сторона розуміє наші аргументи, сприймає наші пропозиції, і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을 위해 러시아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 푸틴 대통령과 소통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푸틴만 동의하면 3년 넘게 이어온 전쟁이 종전으로 가는 분수령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국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석해 답변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점을 들어 오 처장에게 책임을 물을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습니다. 여당은 앞서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에 형사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하지만 심 총장은 현안 질의에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현안 질의를 열어 출석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12일 날 만약에 불출석할 경우에는 19일 날 법사위의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은 심 총장의 결정은 법원의 판단을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상설특검법을 포함해 40여 개 법안 심사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내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선고 일정도 잡지 않은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선고부터 하겠다는 건데 헌재 내부 분위기에 변화가 있어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같은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소추 98일 만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탄핵 심판 4건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 없는 최 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부터 이뤄지게 된 겁니다. 최 원장 탄핵 사유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감사부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이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2일 단 한 번의 변론으로 재판을 마쳤습니다. 선고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제 입장에서 당연히 기각이 될 걸로 생각을 하죠.
검사 3명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주요 탄핵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첫 준비 기일이 3분 만에 끝나버렸고 이후에도 재판관들로부터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죠.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는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헌재 앞의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재 앞에는 경찰이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등 긴장이 고조된 모습입니다. 헌재는 보통 이틀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밝히는데요. 오늘을 넘기면 이번 주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내일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없어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선고가 늦어지자 탄핵 찬반 집회는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변호인단이 선고 때까지 매일 철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편에 서서 내통하는 재판관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살 수 없을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행동 측도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야간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요구했고 야당 일부 의원 등은 삭발,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일부터 3월 말까지 헌재 주변에 드론 등 비행 금지를 추진 중이고 경찰서에 보관한 민간인이 등록한 총기도 탄핵 선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헌재가 내일 최재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헌재가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두고 헌재 내부에 어떤 기류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평의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사, 최재호 감사원장 등의 경우에는 이미 사건이 성숙돼서 평결할 정도가 됐다는 거죠. 예. 이거를 끌 이유가 없는 거고 오히려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그 만국적 국가 위기라 얘기하면서 이제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탄핵의 남발. 근데 그 탄핵들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얘기했던 만국적 국가 위기를 민주당이 초래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검사, 감사원장 등의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된다면 그런 명분이 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앞선 검사 3인 등에 대해서 탄핵을 판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부분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명확히 해줘야지만 나머지 국민적 판단이 설 기준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먼저 다 판결이 끝난 사건부터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내일 선고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심리 진행 그 과정을 보면 최재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3시간 만에 끝났나요?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기각될 걸로 보이고 만장일치가 정답인데 아마 또 여기서 4대4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헌재가 사실은 또 일정 기준을 갖고 모든 사건을 보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한 길 더 신문까지 진행이 됐지만 실제 이게 그 준비 서면과 처음에 소추 의결서의 기재 내용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또 하나는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그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레드팀까지 가동해가지고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불기소하거나 기소유예하는 것들은 전부 다 탄핵 사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8대 0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내일 뭐 기각이 될지 뭐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그 결정을 헌재에서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기각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또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또 민주당이나 야당들 입장에서 보면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 견제, 행정부에 대한 견제 수단인 탄핵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명목상의 이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내일 이제 이 감사원장 부분하고 또 이 3명의 검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995년도에 연속해서 이틀 연속으로 어떤 결정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30여 년 넘게 이런 과정들 연속해서 이런 선고를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선고가 내일 이루어지고 난다면 다음 주 중에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우세한데, 저는 다음 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이 선고가 같은 날 병합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예측을 해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없고요. 지금 2024년도에 9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그게 1호가 방통위원장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었고, 2호가 지금 내일 이제 결정이 된 최재 감사원장, 3호부터 5호까지가 3분의 검사, 그리고 이제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화요일 18일 날 변론 기일이 잡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조기호 경찰청장인데 여기는 아직 변론 기일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마지막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탄핵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적으로 지금 봤을 때는 충분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중에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요, 헌재가 예고 없이 14일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14일 금요일까지 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번 주말을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는데, 이러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법재판소밖에 없어요. 이번 14일 선고는 그렇게 예고하지 않고 하루 전에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지는 이건 것 같아요. 헌재가 이번 주말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이고, 헌재가 뭐 하루 전에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 사실상 힘들죠. 왜냐하면 또 저런 이전에 해왔던 관행을 어기면서 하게 되면 또 다른 이제 절차적인 부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박 전 의원님 저런 말씀에 따르면 사실 헌재가 판결을 하고 판결 내용을 아예 비공개하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 아까 말씀 주셨지만, 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주된 탄핵 사유가 왜 하필 전임 정부 감사만 비리만 감사하느냐예요. 이 표적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래서 정치적 중미 의무 위반이라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의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미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저 부분은 감사원장의 어떤 위법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감사원장의 감사 업무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정략적인 태도인데, 문제는 이게 헌재에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걸 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거라는 의미가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졸속 탄핵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있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당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최소한. 윤리위 회부라도 하든가 아니면 사과라도 하든가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정략적 목적의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제도적
어떤 뭐 장비까지 초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결과가 나올 사건들의 그 결과들을 저희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도 저희가 봐야 될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명분 없는 탄핵을 또 했다 이런 식의 지적이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지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탄핵이라는 제도는 이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야당이 또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그 합법적인 권한 내에서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책임을 묻는 이런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인용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안동환 검사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각은 됐습니다만 당시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런 논리로 사용될 수는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이 국회도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내려지면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저희가 해임건이라는 거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그건 정치적인 책임 추궁이니까 그거는 사실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그 사유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뭐 할 수 있어요. 탄핵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이제 징계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파면시키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이 증거 확보를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되는데 국회는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에 본인들 몇 개만 조사 절차 회부하지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진행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뭐 기사 몇 건 하고 아무런 증거 첨부 없이 오히려 소추한 이후에 헌재 보고 증거 수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증거 수집해가지고 뭐 수집이 잘 된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없는 증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간의 직무정지를 통해서 월급은 받아가고 피청구인이 나머지 국정은 마비가 되고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4년 동안에 그 사이에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게 되면 선거 이전에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개헌 등을 통해서 제도적인 정비를 강구해야 되겠죠. 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지금 헌재가 아직까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은 얘기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 측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해달라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거 받아들여질 걸로 보세요? 아마 저는 먼저 선고를 할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뭐 19일 날 이 부분이 이제 결심이 됐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증거 관계도 이제 명확히 정리가 됐다고 보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검사 국무에 참석했던 분들의 진술 조서 등을 갖다 보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을 기각했다가 변론 종결 전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인용했다가 다시 검찰에서 제출을 안 하게 됐죠. 할 수 없다. 헌재법에 따라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먼저 결정하게 되면 과연 헌법재판소법 32조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수사서를 갖다 보지 말라라는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숨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내란죄에 대해서 묵인방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물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중대한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 판단의 여지도 있지만 그 사전에 그 위법한지 위헌인지에 대한 사전 판단도 어떻게 나올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도 어느 정도 약간은 예상할 수 있는 단초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접견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습니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관저 정치를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선
그 관저 정치라는 말 자체가 프레임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관저 정치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장과 같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전원이라는 전원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의 스피커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들이 그대로 바깥에 노출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관저 정치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어떤 것을 관저 정치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공수처 정말 못됐다, 잘못한 행위를 했다, 불법적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폐지 법안까지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 국민의힘이 완전히 동일체가 돼서 하나의 그 모습처럼 움직이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지지하는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정치적 행위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관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저 정치다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이런 비판들을 의식해서인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접견은 좀 자제하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탄핵 심판 선거 전까지는 좀 조용히 있겠다 이런 뜻도 내비쳤다는 게 함께 전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관저 정치라기보다는 관저 변론이라고 볼 여지가 있죠. 뭐 이재명 대표의 행보와 약간 차별되는 행보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 국회 운영이다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입법이나 탄핵이나 다 이렇게 네이밍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춰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만약에 정당 자체가 변론하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면 이게 진영 대 진영 대결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헌재 재판에도 진영 대 진영 대결로 혹시 어필하게 되면 이게 꼭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세이브 코리아 등 민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만약에 정당 자체가 개입하게 되면 진영 대 진영으로 나뉘는 이 시국이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정당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또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과 집행부가 약간의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 마이너스일 수가 있겠다, 양측에다 이런 생각에 이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변론 제기 요청을 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세요? 여당에서 처음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마자 이 이유를 가지고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대대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생각을 했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된 사유, 그 중에 하나인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론을 제기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오히려 먼저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변론을 제기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그리고 변론을 제기하게 되면 지금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이미 위헌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지금 계속 요청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 마은혁 후보자가 변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변론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변론이 갱신되는 과정들 속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참여하는 순간 이미 탄핵 인용에 한 표가 추가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8명의 재판관께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들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또는 국민의힘 측에서 변론 재개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마은혁 딜레마가 있다. 이런 해석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은혁 딜레마도 있고 이재명 딜레마도 있죠. 왜냐하면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는 것은 어쨌든 변론 재개에 대해서 논의가 이어지게 되면 시간이 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결론이 늦게 나오게 되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변론 재개는 또 마은혁 그 재판관의 그 합류 여부가 문제가 돼요. 예. 이렇게 되면 민주당 스스로가 계산해서 마은혁 그 재판관의 경우에는 민주당 측이다 이런 식의 이제 계산 셈법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인용의 가능성이 커지는 거겠죠. 그런 선택을 피할 가능성이 큰 거고 무엇보다도 이 탄핵 심판의 구조를 보면 탄핵 소추인단이 소추 의결 내용을 소추 사유를 본인들이 입증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럼 변론 재개라는 것은 소추단의 입증의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변론 재개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아직까지는 입증이 덜 됐다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는 거라서 이거는 피청구인 측과 약간의 정당 측의 서로 간의 관점이 다른 데서 불거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장외 농성과 삭발, 단식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는 모양새인데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은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광장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될 것입니다. 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튀어 헌법재판관에게 보내겠습니다.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법재판관에게 얼마만큼 국민이 절절하게 문제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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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삭발식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론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력전에 나선 모습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저희 저간의 사정들이 있는 것이죠.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굉장히 더 불안감이 엄습해 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석방된 것이 이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단지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변화에 지나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완전히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기각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불안감들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미 국민들께서 먼저 거리에서 이렇게 그 불안감들을 짙게 호소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야5당의 국회의원들이 저 불안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이 단식 또는 이 삭발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그 좀 황당한 저 결정이 대법에서 하나 있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에 하나인 이 구속 기간을 그 날짜가 그동안의 관행이었던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법이 인정해서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검이 어제 일선 검찰청에다 내려보낸 지휘 구속 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라 라고 내려보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사법적 특혜를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시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검찰이 맹목적으로 조직의 이익, 조직의 이 목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이 스스로가 자기의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공감대에 기름을 좀 부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논란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께 이 부분 여쭤보면 어제 삭발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전진숙 의원은 삭발하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집신을 지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저도 왜 저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12년 만에 첫 천막농성도 하고 그러시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는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저 기자회견 정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결의하고 이랬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새로운 변수고 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분들의 말은 신속히가 방점에 찍힌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판결 나기 전에 어쨌든 먼저 판결이 나야지만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밑에 속셈이 깔려 있는 건데 적절치 않죠. 두 번째는 그 심우정 총장에 대한 그 대검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대검에서 한 얘기는 심우정 총장도 날짜 계산에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어요. 심우정 총장이 문제가 됐던 부분은 즉시항고의 문제였던 거죠. 그다음에 즉시항고 이후에 구속 취소가 되면 바로 풀어주라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좀 신속히 기소하거나 하라라고 업무 지침을 내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뒤가 모순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원의 결정은 따르되 대검의 실무는 지금 진행하고 이런 법원의 결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기소해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인데 어제 대장동 재판과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나란히 열렸습니다. 위중교사 사건은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 기일이라서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많은 사실을 누락해서 오판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실을 왜곡해서 주장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의 쟁점 어떻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지금 저게 너무 재판이 늦어지고 있죠. 100일 넘어서 지금 아직까지 변론 기일까지 못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김진성 씨라는 분이 위증했다고 자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위증 이후에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근데 이 대표가 또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는지 어떤 주입하는지 이런 오해 소지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김진숙 씨가 진술서를 작성해요. 이 진술서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수정을 해요. 그리고 이 진술을 토대해서 증인신문 사항이 작성이 되고 그 증인신문 사항대로 증언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 대표가 본인이 전화할 당시에는 김진성 씨가 위증할 줄을 몰랐다. 이게 글쎄 저는 뭐 쟁점이라기 보기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이 돌아온다면 저는 이 부분은 바로잡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그 성남시 측과 KBS 측에서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미리 알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을 이끌어내잖아요. 그러면 일단 허위라는 거죠. 서로 간에 허위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고등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끌고 갈 게 아니고 그래서 한 번의 재판이면 끝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니까 위증교사를 받은 김진성 씨는 500만 원 벌금형이 나왔는데 위증교사를 했다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거든요. 저는 뭐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 않고요. 또 모순된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다. 이 부분이 설령 맞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김진성 씨가 그 본의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부탁했기 때문에 이제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교사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됐느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는 지금 본인이 위증했다라는 걸 자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것을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지 내가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위증에 대한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이 너무 황당하다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또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또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다퉈볼 만 하고 저는 뭐 항소심에서도 이 재판부께서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지켜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도성 이 부분은 분명히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김진석 씨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이게 위증교사가 아닌지 뭐 국민적 판단이 다 쓸 거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이 김진석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이재명 대표 측이 했어요. 검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앞뒤 맥락을 보면 글쎄요. 이게 위증교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쟁점들을 다 재판부가 고려를 해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철회했음에도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없자 의대가 학생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이
미복귀 학생에 대해 제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최근 최재형 연세대 의대 학장이 교수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24일 이후 의대생들이 등록 후 휴학할 경우엔 유급, 아예 등록을 안 하면 제적 처리할 방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학교는 조만간 의대생들을 상대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또 휴학을 하겠다는 애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방책이 아닐까 싶어요. 부산대 의대도 27일까지 등록을 안 하는 학생은 제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했던 의료계 내부 분위기도 달라져 정상화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해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를 꺾는 또 다른 강요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정부도 의대생 복귀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학교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습니다. 교육부는 선배들이 수업 거부 등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난 의대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강원 영월군 각한터널 인근에서 연쇄 교통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화물차가 갓길에 서 있는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고 사고 수습을 돕던 60대 남성이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형사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국가수가 오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수 휘성 씨를 부검합니다. 경찰은 범죄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가수 휘성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간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집안에 쓰러져 있는 휘성 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한 걸로 알려집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휘성 씨가 숨을 거둔 지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19를 가장 세비하고 경찰차 부대 뭐 이렇게 좀 왔다가 그것만 경찰은 자택에서 발견한 물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휘성 씨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비보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의 마음이 추스러지는 대로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휘성 씨는 2002년 데뷔해 안 되나요, 위드미 등 인기 노래를 남긴 유명 가수입니다.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고인은 SNS를 통해 오는 토요일 대구 엑스코 콘서트를 직접 홍보하는 등 활동 재개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봅니다. 아침의 이슈 시작합니다. 설주환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대전 초등학교 살인 사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가해 교사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 어제 결정이 됐고요. 오늘 신상 공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거든요. 피의자 신상 공개가 통상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데 네.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사건 자체는 지난달 2월 10일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전경찰청에서 어제 이루어졌고요. 그 위원 7명이 있는데 7명의 만장일치된 의견으로서 신상공개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는 유추장이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예. 이의 여부를 물어봤는데 이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바로 오늘부터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이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그 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왜 그랬는가를 살펴보면은 당시에 김하늘 양에 대해서는 살해를 했지만 가해자가 본인 스스로도 자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예. 입원을 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의료진의 판단
판단 하에 최근에 7일에 경찰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게 되었고 8일에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대전경찰청에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한 달여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가해 교사 그동안 자해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 상황, 대면 조사도 첫 대면 조사가 지난 7일에야 이뤄질 수 있었는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뭐 당초에 좀 알려진 대로 2018년도부터 이 가해자가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건 당일에는 본인의 어떤 복직 후의 직후의 일이었었는데 좀 심리적으로 뭐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어떤 시청각실에 가다가 그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돌봄 교실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제 김하늘 양을 발견하고 이제 살해를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네, 정부 대책, 후속 대책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늘봄 교실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 골자가 대면 인계를 강화하는 방안이에요.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는 좀 업무가 과중되는 게 아니냐, 또 현실에 대한 뭐 한계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이번에 김하늘 양 사건이 벌어지고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기가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돌봄 교실이 끝났을 때 학생을 교문이나 현관까지 직접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현관으로 나가게 되는데 보호자를 뭐 사진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문까지 데려가는 상황에 교실에 또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남아있는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지난 6일 기준으로 7,200명의 인력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에서도 뭐 하늘이법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조속한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에는요, 방송인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의혹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본코리아가 생산하고 있는 된장에 중국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업계에 따르면 그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소재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백종원의 백석된장이라는 곳에 이 제품 표기에 보면 그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중국산 계량 메주 된장하고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산 호주산 대두, 그다음에 미국 호주산 밀가루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뭐 전통 한식 제조 방법으로 했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이 백석공장이 위치한 곳이 농촌진흥구역입니다. 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국내산 어떤 재료만을 가공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원료를 아까 우리가 말했다시피 외국에서 수입산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법 시행 29조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된장을 생산한 백석공장이요, 농지법 위반을 한 게 벌써 두 번째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주된 재료를 국산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것인데 같은 상황에 있어서 백석공장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비닐하우스 2동을 썼던 것이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백종원 씨 측에서는 이것이 온실용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을 창고로 사용했던 것이 드러나서 이것도 이미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뭐 더본코리아에서는 사과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그러니까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령을 전부 다 이해를 못하고 어떤 지금 어떤 이 장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산 재료를 수급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관련해가지고 생산 방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더본코리아요, 앞서서 통조림 햄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과 관련해서 백종원 대표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백햄을 만들 때 취지가 어떻게 하든 한돈에서 비선호하는 부위를 많이 활용해서 쓰면서 한돈 농가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를 했기 때문에 좀 넓은 마음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돼지고기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만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돈 벌어야 돼요. 네, 뭐 들으신 것처럼 더본코리아, 뭐 통조림 햄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과일 맥주 함량 논란도 있어서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더본코리아가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렇다 네. 보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면 아무래도 소비자나 뭐 주주들의 신뢰를 좀 네.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되었는데 네. 과거에는 백종원 대표가 하고 있는 더본코리아의 제품들에 대한 이 품질에 대한 의문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백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햄인데 선물 세트를 45% 할인 판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분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산하에 있는 연돈볼카츠에서 과일 맥주 감귤오름이라는 것을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감귤의 함유량이 너무 적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밀키트에 닭고기를 쓴 예. 것이 있는데 이것도 국산이 아니라 브라질산 닭고기를 쓰면서 결과적으로 더본코리아가 광고하는 것처럼 어떤 상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익성에 대해서 너무 중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비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이 과정에서 용의자 10,000명 이상이 경찰 총격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두테르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필리핀 당국이 이를 집행했습니다. 대한항공이 40년 넘게 유지해오던 로고를 교체하면서 대대적인 변화에 나섭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롭게 단장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존 빨강과 파랑의 태극마크가 짙은 남색으로 통일됐고 문양은 현대화됐습니다. 코리안 에어라고 적혀있던 로고의 서체와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로고 변경은 1984년 이후 41년 만으로 세상과 세상을 하늘길로 연결하겠다는 도국 수송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하나로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내식도 고객의 취향에 맞게 다양한 신메뉴를 개발해 오늘부터 고급 식당에서 느낄 수 있었던 최고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마일리지 운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우려와 달리 기업 결합에 따른 일방적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질 저하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2026년 말 기업 결합이 완료되면 글로벌 10위의 항공사로 거듭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련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서울 도심이 초미세먼지로 온통 뿌연 모습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봄철 불청객인 초미세먼지가 찾아왔는데요. 드론으로 바라본 서울 도심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서울 종로구 상공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초미세먼지에 갇혀 희미하게 보입니다. 뿌연 도심 위로 겨울철 새들이 미세먼지를 뚫고 어딘가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잠실의 고층 빌딩은 나쁜 공기질 탓에 건물의 끝부분만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붉은색 한강 다리와 다르게 뿌연 하늘 탓에 여의도가 마치 무채색 도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숨 쉬는 게 힘들 정도로 답답해 보이네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이 됐다고요? 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 뒤로 전광판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단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날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첫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는데요.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서 숨을 들이마실 때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외출하실 때 마스크 잘 챙기셔야겠네요. 하루빨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충청과 경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보이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경기 서해안에 황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는 종일 농도가 짙게 올라가겠습니다. 추가로 황사가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과 모레까지 공기가 계속 나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때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약하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서울 11도, 강릉 17도, 대구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